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윤미향 의원이신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위안부 운동을 해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중에 저희가 모셨는데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그 스튜디오에서 의원님을 또 늘 제가 거리에서 그렇죠. 네, 수요 시위 현장에서 네. 의원님을 뵙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정돈된 스튜디오에서 의원님 오시니까 또 분위기가 색다르네요. 오늘 어제 그제 어제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이번 주 내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호우 피해가 대단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충청권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오늘 수도권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비 피해 혹시 없으셨는지요? 저는 이제 비 피해가 없었는데 제가 비가 많이 왔던 수원 지역에 살고 네. 있거든요. 집이. 아, 네. 집이 수원인데 수원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벼락도 치고. 네. 근데 저는 피해가 없었는데 제 사무실에 그 또 직원들이 있잖아요. 보좌진들. 네네네. 보좌진들도 있지만 또 청년 보좌진들이 있어서 네. 늘 어떻게 비 피해가 없나 그 걱정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다른 한편으로 제가 어제 정말로 참담하게 네. 돌아가신 그 세 가족, 네. 세 가족의 빈소에 다녀왔는데, 아. 네, 뭐 너무 참담해서 그분들이 마지막 음. 그 수해 때문에 밀어닥친 물 때문에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장애인 언니와 또 초등학생 딸과 함께 돌아가셨던 그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우리 노동자, 그 노동자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가장 극빈층 또 가장 어려운 삶에 처해 있는 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겪게 되는데 그분들이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않는 태풍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정치인데요. 네, 그 걱정을 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빈소에 가시는 정치인들이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그 사망하신 그 반지하 창문을 쭈그리고 앉아서 바라보는 사진을 제20대 대통령실 해서 포스터로 만들어서 한 그 여성 노동자 가족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 현장을 어떻게 무슨 광고 포스터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냐, 국정 홍보에 이용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빈소에 직접 다녀오신 정치인들도 많으신가요? 제가 갔을 때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네. 정의당의 의원들 두 분이 함께 계셨고 제가 다녀온 이후에 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도 다녀오셨고 조화들은 또 좀 쭉 서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조기도 서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좀 눈여겨봤어요. 혹시나 네. 대통령의 네. 조화가 와 있을까? 혹시나 했지만 역시 없었고요. 제가 대통령의 갔을 때. 조화가 없었습니까? 네, 뭐 무슨 없었습니다. 임대주택도 마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네. 우리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이 아픈 고충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 장면을 보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보좌진들, 그 비서관들,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 특히 홍보실이라고 하는 분들의 인식은 어떻게 돼 있을까? 대통령께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셨다 생각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홍보로 이용하는 그런 대통령실의 마음, 인식, 국민을 바라보는 생각, 그건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빈소에서 느낌도 그랬습니다. 같이 직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네. 대부분 그 참담함을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고 침묵과 울음소리만 그 빈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늘 밝았고 늘 긍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노동자가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특히 발달장애인 언니를 모시고 그렇게 가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또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맏언니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렇게 참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다. 국가도 도와주지 못했다. 하는 그게 모두에게 미안함을 갖게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 내에는
바다 위에만 바다 속에 잠수되었던 수장되었던 세월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모든 곳곳에 그렇게 세월호가 있구나. 세월호 참사를 당하면서 결코 잊으면 안 된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참사를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온 국민들에게 퍼져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미 잊었구나 우리는. 이미 잊었고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냈고 글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내년에 또 수해가 날 텐데 1년 전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그 참혹함 다 알고 있습니다.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그런 뭐 사건들이 사실 어제일 같이 아직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내년에는 또 어떨까? 또 그 내년에는 어떨까? 이런 불안감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과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정부는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저는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후 재난이 자 내일부터 물론 이제 예보는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물폭탄이 쏟아질 거라는 것은 사실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슈퍼컴퓨터로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런 기상청의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기후 재난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위기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 공공의 역할인데 거기에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공감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그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처럼 우리 집에도 그러게요. 비가 샜어요.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퇴근을 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국민들이 네. 예.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하는 또 대통령실의 그 발언은 국민들에게 더 참혹함을 안겨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용감한 시민이 직접 그 하수구 배수구에 그 비를 온통 맞으면서 쓰레기를 걷어내고 물이 빠지게 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용감하다,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매일매일의 일상에 이제 점검이 돼야 된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실은 화재도 그렇잖아요. 산불이 났지만 그게 산불이 예고되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일상 속에 기후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인식은 매일매일 점검하고 비상 상태를 가동시키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이 대통령실을 갑자기 옮긴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제대로 위기 상황실이 작동하고 있나라는 질문도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번에 그 사태에서 수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퇴근을 하면서 수해가 나니까 그 다음날 11시에 공개관들은 출근하라라고 하는 그 안일한 인식, 그 안일한 지시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매일매일의 어떤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살아나야 된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100일 점검인데요. 다음 주가 8.15가 있습니다. 월요일이 8.15 광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8월 17일입니다. 자, 100일이 안 됐는데 이 정부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갤럽 조사가 24%였고 이번 주에 나온 조사들도 24에서 29% 내외. 그러니까 30%를 여전히 못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의원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건 없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사태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여중생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 시위하면서 명박산성이 쌓이고 이랬던 전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사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고 또 그 희망과 기대가 정책으로 또 후보 시절에 대선 시절에 공약했던 그 약속들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했던 인사 정책에서 음. 국민들의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라고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겠지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 외교 문제를 펼치는 일이라든가 그 이후에 지금 드러나는 일방형 네.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무시한 여론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겠다. 도대체 대통령에게 국민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을 왜 때 그런 거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제가 뭐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이름 보태고 싶지는 않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서만큼 그래도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은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지? 북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그날 부인과 함께 극장에서 팝콘을 먹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언론에 난다라든가 또 대통령실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게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든가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이제 외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정한 국익 외교인가라는 그 가이드라인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는 요거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정말 뭘까?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익이라는 말은 하는데 정말로 국익을 생각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무조건 전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전 정부가 잘못한 거가 있으면 그건 제대로 개선해 나가고 또 전 정부가 잘 해왔던 것은 스스로 또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맞아요.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계속 보아오는 거는 지난 정권은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쌓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걸 보면서 지난 5년이 우리에게 너무나 헛되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게서 또 한편 느끼는 절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지금 8.15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8.15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정부가 어떤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외교인지 또 전쟁이 아닌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분단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한 번도 해방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전쟁의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 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그게 바로 내 현실로 우리 각자의 현실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평화를 국익으로 우선 여기는 그런 외교 이런 것을 조금 우리 정부가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계속 위험과 위협과 또 불안을 조장해낸 그런 외교가 아니었는가. 이 점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지지율 하락은 아니었겠지만 다른 지지율 하락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경제를 가장 크게 외쳤는데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윤석열 정부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대통령이 호우 피해 때문에 첫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과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거 사과 아니다. 또 좀 그랬어요. 그럼 사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과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한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합시다. 뭐 이렇게 갔단 말이죠. 계속 진행되는 이 혼선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니 그 자체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뭐 야당 정치인이시기도 하시니까요. 대통령의 첫 번째 사과 좀 늦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충분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마지못해서 한 사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뒤이어서 그거를 사과로 해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그 내부에서 사실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한 사과는 사실은 바로 그 다음 날 나왔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전직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검찰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검찰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이 사람은 범죄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그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이 검사가 되었던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보여준 모습, 그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우려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공감력을 더 강하게 또 밀도 있게 못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왜 대통령이 그러냐,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왜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홍보하느냐, 카드뉴스로 홍보를 하느냐라고 비판이 있었을 때는 아무리 직원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저는 국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어주고 지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태도는 저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야당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또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그런 아픔과 고충을 살피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바라보고 가고 있는 국민들, 그 네.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국민이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국민이다. 그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한일 관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는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기시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요, 일본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일본이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하면 그래 우리도 그 개선할 의지가 있어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팅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 별로 그냥 그래?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 상황을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역대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정부가 있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전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한일 관계 개선 제대로 된 바람직한 한일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죠. 과제였는데 사실은 가장 첫 번째 한일 관계에 충격이 가해졌던 것, 걸림돌이 만들어졌던 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어떤 발언을 하시냐면은 나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책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아베 총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선언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지만 네.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어떤 위협을 느꼈냐면은 큰일 났다. 이제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걸림돌로 여기겠구나. 사실은 그동안의 걸림돌은 우리가 늘 주장해왔지만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과거사에 대해서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걸림돌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올바른 인식이고 예. 지금도 그건 맞습니다. 뭐 독도 문제, 네, 교과서 문제, 맞습니다. 네. 8.15만 되면 꼭 안 가던 네. 어디입니까? 야스쿠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범. 문제. 네. 그게 그동안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져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일 관계가 개선된다. 그건 지금도 정답이죠.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순간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만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계속 어떤 것이 피해자들의 요구고 우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해가면서 또 어떤 것 과거사도 제대로 해결합시다라는 외교를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외교를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결국은 2015 한일 합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3국이 그 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또 대중국 대러시아 전략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 미국의 전략이
차질이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일본을 압력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를 압력하기 시작했어요. 네, 만나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네. 아베 총리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갖고 오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됐던 거죠. 그게 2015 한일 합의였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후쿠시마산 생산물을 네.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런 일 때문에 일본 측에서 먼저 외교에 장벽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벽을 만든 자가 풀어야 화해는 이루어지잖아요. 네. 우리는 뭐 사람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저와 우리 진행자께서 네. 싸웠어요. 네.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나 너 만나지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풀지 않으니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풀려고 해도 만나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 그런 어떤 관계 기본적인 관계가 한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모양을 보이냐면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자존심이 상할 만큼 굴욕 외교를 굴종 외교를 2015 한일 합의가 가장 굴종의 굴욕의 외교였다면 그 외교를 지금 복원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국민들이 또 세계 각지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유엔이 그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2015년 12월 28일 네. 한국과 일본 간에 있었던 위안부 한일 합의를 복원해서 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해결을 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은 저는 1년 후에, 2년 후에, 또 네. 5년 후에 마찬가지의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정부 때도 그 요구는 계속 했습니다마는 왜 우리나라 외교부 안에는 인권 사회과도 있고 네. 국제과도 있고 네. 또 일본과도 있고 또 중국을 담당하는 아시아과도 있고 등등 여러 부처가 있는데 온통 위안부 문제면 한일 일본과만 보이느냐? 왜 국제사회에서 다자 외교는 하지 않느냐? 왜 인권 외교는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좀 심각한 이슈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그 강제징용 문제 두 가지의 산을 넘어야 좀 그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뭐 윤석열 정부 내부에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윤덕민 그 신임 주일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각 매산에 반대한다. 그래서 피해자 단체가 아니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지금 그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일본 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먼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청구권을 뭐 배상을 받는 이런 방식인데 그것도 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네. 그건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대법의 판결이죠. 네. 대법원이 배상을 판결했고 일본 미쓰비시 전범 기업이죠. 네. 중공업이 배상을 하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이 그러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달라. 매각해서 현금화를 하게 해달라. 네. 1, 2심에서 승소를 했죠. 네. 이제 마지막 것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요. 결정이. 네. 그런데 그 얘기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이 행정부가 그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아서 사법부의 어떤 네. 권한도 행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입장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과거사 문제는 늘 이야기를 해왔지만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개선의 필요 때문에 네. 피해자 인권을 거래한다. 그걸 조건으로 내세운다 하는 것은 이거 문제 해결이 아니고 또 다른 제2, 제3의 걸림돌을 만드는 것이다. 네. 저희가 지난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5는 한일협정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우리나라 외교를 제대로 세우는데, 우리나라 민주화를 제대로 만들어가는데, 또 특히 우리나라가 과거에 권위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국가 정권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것을 제대로 청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네. 것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2015 한일 합의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세계 각지에서 소녀상을 세우는 분들은 또 그 속에서 일본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그런 뭐랄까요, 행동에 또 맞서야 됐고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거는 주일 대사는 피해자들이 다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주일 대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미쓰비시가 네. 배상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현금화까지 가지 않으면 됩니다.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그 기업을 설득하면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거를 외교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초기에요. 네.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미쓰비시는 배상할 판결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 했는데 정부가 일본 정부가 못하게 한다. 하겠다, 네. 못하게 한다. 저는 그건 일본 어떤 정치권의 속성이랄까요. 그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베 정권이 갖고 있었던 일본 군국주의의 그런 속성, 아직도 일본의 아베는 죽었지만 아베와 맥을 같이 하는 지금 기시다 정권, 네. 그 정권의 뒷받침은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 전쟁한 게 아니었다. 아베파의 주장이죠. 네, 그게 네. 그대로 그 정치를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린 강제로 연행했던 증거가 없다. 그게 아베 총리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각이 바로 결의로 채택을 해요. 그 이전에 일본 정부가 그래도 선한 정부였다라고 할 만한 평가할 만한 고노다마도 있었지만 네. 고노다마를 부정하는 발언을 바로 아베 정권이 해버렸고 그거를 내각 결의로 채택해버린 것이 지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돼버린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지금 기시다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특히 그들의 무소불위의 존재로 여기는 천황이라는 시스템, 네. 그들의 국가의 지지 기반이고 인간이 아닌 신의 존재로 여기는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 범죄를 절대로 저지를 수 없는 그 천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범죄를 받아들일 인정하지 수가 않는 없다. 그런 이런 거죠. 거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이 문제 해결은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법과 네. 제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진상규명해 나가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해 나가고 일본은 일본 사회 내에서 일본 시민사회가 더 성숙하게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일본의 민주화를 일본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 과거 역사를 제대로 청산해내는 일로부터 시작하자라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국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일본의 민주화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국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중국에서 살다 왔는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촛불 민주주의, 어떻게 이렇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큰 대통령 권력을 국민들이 끌어내리느냐 대단하다. 일본 시민사회도 늘 그 점을 이제 부러워하는데 역시 일본의 내부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요. 강제노역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일본 정부가요. 이게 웬 말입니까? 99엔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했어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것은 77년 전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서 99엔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에 대한 무시, 그들의 시각이 어떤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일본 정부의 시각을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또 한 번 99엔을 똑같은 99엔을 지급을 했는데 일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근로정신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그 노동을 착취했냐면은 강제 노동을 시키고 월급을 얼마씩 주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공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금을 넣기도 하고 도로 가져간 거네요. 그런 거죠. 하나도 해방이 되었을 때, 광복이 되었을 때는 이 노동자들 손에는 하나도 없고 공탁
증서만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연금을 불입했던 증서가 있죠. 네. 그걸 또 찾아내서 증서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소송을 또 지내왔고요. 찾아냈으면 당연히 피해자들은 내 거니까 달라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99엔을 지급했다라는 것. 이게 오늘 일본 정부가 일제 그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그걸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마주해야 되는 일본의 역사 인식 그건 바로 이거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아시아 피해국들과도 이 문제는 조금 더 공조를 만들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좀 인권 외교 네.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우리 또 국민적인 그 운동이 있잖아요. 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운동이 좀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니까 미처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고 언론에서조차도 세게 다루지 않아서 잘 모르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피해자 단체들에서만 얘기하고 일부 언론만 보도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고 이슈 파이팅을 해서 다시는 이런 모욕을 주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게 필요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잖아요. 네. 특히 다른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이 바로 일제 강제 동원의 피해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가가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정부를 향해서 싸웠어요. 네. 우리가 겪었던 그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사죄를 해라, 배상을 해라. 적어도 내가 공탁했던 그 공탁금에 대해서, 내가 불입했던 연금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보상하라라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99엔이라는 그런 일방적인 지급,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죠. 피해자들의 사과하라는.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물밑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물 위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일찍 나오면 가장 먼저 전날 환경 관련해서 네. 노동 관련해서 제 전반기의 네. 상임이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농해 수위를 했다고 해서 또 그와 약속했던 전반기 사업들을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내내 살아가야 되면서 갖게 될 약속인데, 그래서 환경 노동 관련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기사들. 그리고 이제 농업 또 축산업 네. 또 수산업 또 산림 등등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쭉 뉴스를 통해서 해요.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국회의원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던 베트남에서 자행되었던 네. 그런 잘못한 문제들, 또 미군에 의해서 기지촌에서 일어났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네.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취지로 제 활동의 현장을 국회로 옮긴 것에 불과하니까 네.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좀 냈을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셨듯이 워낙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정치면 사회면을 그것이 가득 채워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쭉 검색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네. 여러 정치가들의 SNS도 뒤져보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참 찾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도 심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사태가 빚어지면 여당이, 대통령이, 정부가 역할을 못하면 야당이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논평 한번 내고 그냥, 그런데 그 논평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도대체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무슨
뭘 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새로운 한일 관계 만들면 뭐합니까? 99엔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광복 벌써 77년이죠. 77주년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자주 하는 할머니의 메시지가 바로 김복동 할머니 메시지인데요. 대사관 앞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 여러분은 해방됐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방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서서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고 스스로 외쳐야 하는 상황.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바로 우리가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목소리가 바로 독립운동입니다라는 목소리를 늘 내셨거든요. 저는 이제는 국민이 내는 목소리, 그것을 정책으로 잘 담는 정치가들, 그리고 정부의 외교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저분들이 아직도 해방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목소리,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 목소리를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서 잘 해결해주면 사실은 피해자들은 정부를 믿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외교 보호 조치로 실행을 한다면 내가 있어도 정부가 알아서 하는구나, 정치가가 해주는구나 라고 한다면 국가 외교도 제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한일 간의 외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는 정치계였으면 좋겠다. 네. 뭐 저라도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에서도 의원님 같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서 진짜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정말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옆에서 손잡고 연대해서 함께 뛰어주고, 자,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저 나쁜 사람들 혼내줍시다. 이런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도 속이라도 좀 시원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광복 77주년인데요. 새로운 한일 관계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지 매우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들어가야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국민들 다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선 선제 조치 얘기 잘 하고 있잖아요, 요즘. 네. 선제 조치로 일본 정부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또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미래세에 대한 역사 교육, 또 피해자들이 그동안 오랜 그 소송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런 법적인 해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관계이고, 또 저는 약간 일본에는 그 제일동포들이 그 살고 네. 있다라는 걸 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일동포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꼭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또한 한밀 3국 간의 동맹 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정부가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는 분단 77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전쟁의 분위기를 몰아낼 것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분단이 아닌 통일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메시지도 꼭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한 분이 원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한반도가 그 또 이 대한민국이 광복 77주년에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사회 경제적인 의미, 이런 모든 것을 한 테이블 위에 놓고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하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8.15를 통해서 국민과 공감하는, 소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가집니다. 네, 저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국회 시정연설문도 그렇고 지금 두 번의 연설문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유를 35번을 외쳤는데 이게 내 맘대로 하겠다는 자유였어?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광복절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초안도 그리고 내용도 잘 작성해서 국민들의 이 지금 이 추락하는 민심을 좀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꼭 여쭙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사실 평생을 NGO 활동을 하셨어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국회로 그 활동의 장을 옮겨서 와 정말 NGO 출신답게 파이팅 넘치게 잘하시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온갖 소송과 뭐 언론에서 네. 가장 그 두드러 맞는 네. 정치인 1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소송전은? 지금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죠. 그리고 16차까지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 16차. 네.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언론에 제기되었던 수많은 것이 무혐의로 불기소되었다라는 것. 그렇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뭐 제가 숫자를 다 헤아릴 수도 없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혐의로 불기소되었는데 그건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았죠. 의혹만 계속 제기를 했고요. 사실은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보조금 네, 네. 유용. 정부 보조금 유용. 네, 정부 보조금 유용. 감사원이 정부 보조금 유용을 윤미향 의원의 정의원 보조금 유용을 계기로 해서 살펴보겠다라고 그게 발표를 어떻게 했어요. 읽히세요? 윤미향이 정의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 윤미향하고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단체가 프로젝트를 정부에 할 때는 그 프로젝트 안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는 홍보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정대협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혹은 서울시로부터 학예사 혹은 교육사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사 지원을 받았는데 1년에 이제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 정대협에서도 그 교육사에게 급여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교육사로 활동했던 친구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내가 교육사 프로젝트를 하나 더 했다라는 것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급여를 더 받아요. 그럼 이 친구가 그것을 정대협에 기부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박물관에 또 운영비로 쓰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기부금에 그대로 녹여져서 활용이 되잖아요. 그게 윤미향의 정대협 보조금 유용입니까? 유용입니다. 윤미향하고는 10원도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언중위에 제소를 하고 있어요. 이건 윤미향은 보조금 10원도 유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건 윤미향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기사들이 삭제되고 정정되고 있지만 이미 기사로 나가버리면 국민들은 모르죠. 그렇죠. 아, 윤미향 정의원 보조금 유용 이렇게만 났죠.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피해자들 정서적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마찬가지 대부분 지금 보조금 유용으로 잡고 있는 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피해자 중에 피해자 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활동가가 인건비를 월 뭐 60만 원을 그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럼 저희가 100만 원을 월급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 다 100만 원을 받고 활동을 해요. 저희 활동가들이. 그러면 자기만 똑같이 언니들하고 선배들하고 일을 했는데 본인만 프로젝트에서 6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가가 자기 자의로 자기 통장 인건비가 지급이 되죠. 그럼 자기 통장에서 자기가 60만 원을 빼서 그걸 정대협에 기부를 했어요. 얼마나 칭찬을 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이해를 못해요. 너희들 월급도 100만 원 조금 받는데 어떻게 왜 60만 원을 기부를 해? 그건 윤미향이 시켜서 그런가요? 시켜서 그게 보조금 사기예요. 그 다른 한편으로는 윤미향이 운영비 쓰려고 인건비로 신청한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이제 NGO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하는데 대표가 관여 안 합니다. 다 담당 활동가들이 프로젝트 신청해서 프로젝트 수행하고 프로젝트 관리는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그 여성가족부 안에 담당자가 그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저희 실무 활동과 함께 소통하면서 혹시 집행을 다른 항목에서 해야 될 경우는 고문을 또 보내서 이렇게 내역을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허락을 맡아서 그리고 집행을 해요. 맨 마지막에 다 집행하고 나서 잔고가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그 부처에다 그대로 반납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윤미향이
유용할 수 있는 근거 과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고는 봤죠. 실행위원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들은 계속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의원님한테 이런 일이 몰린다고 보십니까? 무슨 이유로? 저는 이건 제 사건을 겪으면서 느꼈던 건데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사실은 저는 이게 한일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은 운동을 진행하면서 이미 알았어요. 이 문제는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날 때 알고 있었으면서도 은폐했던 미국의 책임도 있구나. 왜냐하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여성들을 다 조사했거든요. 그걸 50년 동안 은폐합니다. 자크를 딱 채워요. 미 연합군이. 그리고 그것을 50년 이후에 극비 문서에서 해제를 해요. 나중에 저희가 알았죠. 아, 미국이 왜 은폐했을까? 그건 바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일본을 이용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은 한일 간의 문제이기도 했으면서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네. 또 다른 하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그리고 전쟁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 다양한 맥락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된다는 걸 알았고 그 과정에 2015 한일합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효화해냈잖아요. 네. 국민이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화해치유재단 해산했고 네. 또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했고 굉장히 그동안에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났던 그런 약속을 파기하게 만들었던 아마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었던 활동가가 네. 정치인으로 더 커지는 것을,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그 밖에 다른 이슈들을 더 해결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어떤 세력이 네. 예, 의원님의 활동을 묶으려고 했던 것이다. 전 그렇게 여기에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네. 뭐 이런 소위 이제 그 친일 잔존 세력, 뭐 네. 이런 부분들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의 어떤 공안이나 일본의 정치 시스템도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2020년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 7번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거는 문예춘추라는 굉장히 극보수 잡지였고요. 일본에 그 여자가 예. 표현도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 일본의 문예춘추라는 네. 극우 그렇습니다. 잡지죠. 네. 예.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에서 일본이 굉장히 비례후보 7번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한국의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요? 네. 예. 그리고 경제신문도 그리고 바로 더불어시민당 당사 앞에서 트럭을 끌고 와서 윤미향 후보 사퇴해야 된다라고 데모를 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아직 당선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제가 사실은 낭만적이고 지나친 낙관적인 사람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그 뿌리 깊은 잔재, 일제 식민지 잔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 지금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이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활동의 과정이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사실은 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어느덧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끝으로 자, 이제 임기 2년 남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윤미향 의원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문예춘추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4년 동안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거리 30년, 국제사회를 돌면서 경험했던 30년의 경험을 이제는 제도권이 받아들일 때다. 좀 제도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국제적으로 연구자들도 양성해내고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해서 뭔가 이런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세계 각지에 좀 파송해보자. 네.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거리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인권 규범들, 성과들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 중에 성폭력 피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허브 역할을 좀 해보자, 우리나라가. 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지 않겠는가. 네. 굉장히 멋진 포부가 네. 가슴이 따뜻한 포부가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거기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고 환경과 노동, 농해 수위 말고도 인권과 평화 외교를 계속하고 있고요. 평화 정치를. 앞으로 남은 2년 동안도 저는 제가 해왔던 그런 과제, 소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4년 동안의 경험을 또 어떻게 시민사회를 통해서 펼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로 국제 정치권, 국제 시민사회 연대를 해나갈 것인가, 이 숙제를 풀어나가는데 또 제 삶을 바치고 후배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로 제 생을 살고 싶습니다. 네. 아, 뭔가 4년 이후가 더 기대가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광복절 앞두고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로 윤미향 의원 모셔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일본은 우리에게 99엔을 지급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님 모셨고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가 한 번은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의제와 주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종종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